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터넷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보면 회선교환 방식은 여러분들이 5, 60년대부터 써왔던 KT 전화망을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인터넷망이 아니라 과거 써왔던 KT 전화망. 그러니까 KT 전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공동전화를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도 뭐 공동전화가 많이 없어졌죠. 길거리에 보면은. 그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전화망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겠다, 통신하겠다라는 게 회선교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접속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회선은 일단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연결돼 있다라고 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서 통신망은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는데 그쪽에서 어때요? 수신 응답이 없으면은 전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결하고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해야 되는 거 접속.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접속한 다음에 그쪽에서 들게 되면 정상적인 전송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잘 있어, 뭐 또 만나서 자세한 건 얘기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는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수신 측에서 수신 답이 와야 돼. 수신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접속 신호를 이제는 통해서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주고받고 대화를 하겠죠. 데이터 주고받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제를 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요. 회선교환 방식은. 그래서 일단 연결이 되면은 전송 지연이 거의 없죠. 일단 연결만 되면은 뭐 1시간 쓰든 2시간 쓰든 그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회선교환 방식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면 회선교환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도서 상간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도서, 섬 많은 저기 남부 이런 해안 섬을 생각하면 되겠고, 상간, 뭐 저기 뭐 횡성이든 원주든 이런 상간. 그런데도 이제는 전봇대가 꼽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송이 없을 때에도 접속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연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전송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회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신회선 비용이 낭비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섬에 살고 있는 또는 저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집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 전봇대는 다 꼽혀 있으니까 전봇대를 통해 가지고 전주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낭비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빼고는 지금 현재 축적 교환이라고는 이 메시지 교환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망을 지금 깔았을 때이란 말이에요. 인터넷망이 나오고 나온 통신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송 지연이 이제 길어질 수 있으나 메시지 교환은 일단 전송 지연이 길어질 수는 없죠. 일단 연결만 되면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응답 시간이 빨라지는 뭐 이거는 지금 딱 뭐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전송 지연은 데이터량이 많고 통신 속도가 느리면 이런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응답 시간이 빨라서 채팅 서비스에 쓰이는 건 아니죠. 응답을 빨리 해서 채팅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바로 패킷 교환 방식이죠. 패킷 교환 방식. 이거는 뭐 패킷 교환 방식하고 또 메시지 교환 방식을 또 설명을 하게 돼요.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는 이게 레슨 77에 해당되는 거니까 377페이지나 7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4번 보니까 패킷 교환 방식은 두 지점 간에 지정된 경로를 통해서만 전송 가능하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 패킷 교환 방식이면은 데이터그램을 말해요. 뭐 데이터그램을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지점 간의 지정된 경로를 통해서 이게 지정된 경로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가상회선 방식. 가상회선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데이터그램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패킷 교환망 오면은 데이터 교환 방식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지원된 근육 통해서만 전송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백혈 교환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만 있나요? 가상 회선 방식만 있는 게 아니죠. 데이터그램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해설에 있는 것처럼 전송지 교환기라든가 회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회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5번 백혈 교환 방식은 통신을 개시하기 전 통신 측에서 회원측과의 상호간의 회전 이게 딱 그거네, 그죠? 회선을 연결했다는 얘기니까 가상 회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직접 연결한 통신 방식으로 전송 지연이 거의 없어 실시간 전송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백혈 교환 방식은 통신 전에 만약에 가상회선 방식이라면 이렇게 통신을 개시하기 전에 가상회선 방식에서는 통신 측에서 소신 측까지 상호간의 회선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면 맞겠죠. 그죠?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37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백혈 교환 방식은 가상회선 방식이 있고 데이터그램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법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혈 교환 방식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0과 1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거짓밖에 없는 거 정답은 만약에 내가 0, 1인데 중간에 0.5가 있잖아요. 0.5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건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절반 맞췄잖아, 절반. 절반 맞히면은 절반만 맞는 건 거짓인 거야. 절반 맞췄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몰라도 전산에서는 100을 맞춰야 되는데 100을 맞춰야 되는데 99%만 참이야. 1%가 거짓이야? 1%만 거짓이야? 이건 거짓인 거예요. 하나라도 거짓이 포함되면 거짓인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버스형은 공통버스를 떠올려 있었죠. 뭐 컴퓨터 단말기 통신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은 통신망 전체가 마비되는 것은 그것은 링형이죠, 링형. 그래서 버스형이 아니라 링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버스형은 전송회선 이게 공통버스가 있었죠. 공통버스가 단절되면은 전체 네트워크가 절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379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 그림을 가지고 듣는 그림 갖고는 안 내죠. 보통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뭐 꽤 나왔죠, 과거에. 자, 통신망의 종류인데 근거 통신망은 보통 10km 이내의 네트워크 컴퓨터들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대역은 랜이니까 로컬이니까 와이드겠죠. WAN. 네. W는 와이드가 돼요. 와이드. 여기는 로컬이지만 와이드. 그래서 와이드 에러 네트워크에서 필수적인 경로 선택이 필요 없죠.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신호 변환도 필요 없죠. 신호 변환도 없이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디지털로 보내죠. 그럴 때 쓰는 게 랜이었었고 랜에 관한 게 802 시리즈였었죠. 802.3 WCDMA 그 다음에 이더넷 10mbps 랜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381페이지 정리해놨는데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BAGN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B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OFDMA인데 OFDMA는 뭐 B나 11이나 11B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OFDMA가 여기서는 키워드인데 여기서 읽어보시면은 이 두 개가 지금 어때요? 바뀌었죠? 그래서 W 802.11A가 되죠. A.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B가 뭐냐 셔야 되죠? 11mbps 쓰고 그다음에 이거 쓰고 이거 오면 딱 11이야 11. 여러분들이 뭐 11이나 11B나 뭐 차이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11이나 11B, 11이 와이파이 아닙니까? 와이파이가 이렇게 지금 발전한 거예요. AX까지. 제가 프린터만 드렸었어요. AX까지 발전을 한 건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었고 올해는 군무원에 나왔어요. 군무원에 나왔는데 군무원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10번을 보면요. BAGN, 일단락되는 개념은 N에서 일단락된다. 한번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BAGN. BAGN 다음에는 AC, 그 다음에 AX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BAGN 한 자리지만 이제는 AC, AX. 처음에는 이게 NOPQ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기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AC,
뭐 A, B도 있는데 B보다는 C가 좀 더 이제는 표준화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알파벳 두 개를 가지고요. 마지막에 X까지 이제는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11N 같은 경우는 80.11 뭐 이게 WEP가 클릭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WPA 암호화 방식으로 이제는 사용한 게 80.11i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N은 이게 A.4기가 N도 그렇고 이게 좀 한 번 한 자리 BHN 한 자리 한번 정리해 놓은 거 예를 보면 2.4기가나 5기가 다 쓰고요. 마찬가지로 AX도 보면은 AC 다음에 AX 나올 거 아니야. C 다음에 X니까 여기도 보면 2.4기가 5기가 다 쓴다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는 5기가 썼던 이제는 11G가 있었죠. BHN이니까. 그러니 5기가도 쓰고 이제 2.4기가를 같이 쓰는 게 바로 또 11N이 된다. 속도는 뭐 가면 갈수록 빨라지겠죠.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보듯이 빨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이 MIMO라는 다중 안테나 기술이 처음 적용된 게 11N이에요. 이걸 좀 더 보완한 게 11AX였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는 변곡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술을 좀 더 보완을 시킨 게 또 11AX가 돼요. 그래서 지금 11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속도가 이제 늘어났지 않습니까? 11AC보다는. 그 다음에 이게 256에 쓰는데, 그죠? AC는 256에 쓰는데, 얘가 1024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AC 같은 경우는 5기가만 썼죠, 5기가. 그죠? AC는 대역폭으로 5GHz만 사용했는데 얘는 2.4기가하고 5기가 다 쓰고 있죠. 프린터를 꼭 보셔야 돼요. 모두 지원하는 것은 AX까지 된다. 그래서 한 자릿수의 어떤 통합은 N, 11N에서 통합이 된 거고, 그 다음 두 자릿수 AC, 뭐 AX 있는데 어차피 뭐 X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는 통합이 된다. 어떤 종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는 11AX니까 구분을 꼭 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면 CSM의 CA인데, CA는 콜리전 어보이던스니까 피해가는 거죠. 피해간다. 피해간다는 얘기는 어때요? 얘가 충돌 감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반속 감지 여기가 맞죠? CSMA란 말이 반속 감지 기능이니까 충돌 감지 기능이 필요 없죠. CA가 아니라 CD여면 얘가 CD. CD라고 그러면은 콜리전 디텍션이니까 충돌을 감지하죠. 그렇지만 얘는 와이파이를 보면은 예비 신호를 썼었죠. CA, 와이파이. CA 기술을 쓰는데 그때 예비 신호를 먼저 두기 때문에 충돌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 감지 기능이 필요 없죠. 이런 거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CSM의 CD가 여러 번 나왔었고, CSM의 CA, 얘가 아니면 와이파이부터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로 와서 RLE가 이제는 처음에 문제 보기에서 나오긴 했었어요. 우리 계직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과 관계없는 거. RLE가 인터넷 프로토콜은 아니죠. 그래서 TCP/IP니, 텔넷이니, 그 다음에 FTP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 13번을 보면은 RLE는 무손실 압축 기법, 그렇죠? 그 길이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무손실 압축 기법이에요. 동일한 데이터가 자주 연속되는 경우 데이터값과 연속된 길이만 유지하면 되죠.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여 정보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하는 방법들은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죠. 자, 14번 보면은 비트맵하고 벡터를 구분하셔야 돼요. 비트맵. 이 픽셀이라는 그래픽 최소 단위를 쓰죠. 그래서 글자, 그림 확대분 몇 그렵지 않고 계산 모양으로 울퉁불퉁 깨지는 거는 비트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깨진다. 뭔가 울퉁불퉁하고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비트맵 방법 쓰는 거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처럼 어때요? 이미지 확대해도 안 깨지죠? 아, 얘는 벡터 방식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5번 벡터인데요. 실제 세상과 거의 같은 풍경이나 풍경 인물 사진 이런 말로 하면 뭐예요? 비트맵이죠.
풍경, 인물사진 이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비트맵, 그러니까 이거 비트맵 설명하는 거고 벡터는 점들 좌표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좌표를 뭐 늘린다라고 해서 깨지진 않죠. 좌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림 크게 상관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간단한 사파, 예. 그래서 뭐 캐리컬처 이런 거 만들 때, 그릴 때 많이 쓰는 게 벡터 방법이죠. 그래서 CI, 기업 이미지, 예. 이런 걸 만들 때는 벡터 방식을 뭐 쓰게 돼요. 그래서 구분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몇 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뜸하죠.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보면 과거 문제 있으니까 그런 문제 정도를 내가 나오면 어떻게 풀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낮으니까. 그리고 얘는 MPEC이 있는데 MPEC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한 뭐 6, 7번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최근에는 뭐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나온 적이 없죠. 그럼 확률적으로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찍어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럼 그 키워드 만들어 놨잖아. MPEG-1은 음질 화질이 CD-ROM 수준, MPEG-2는 음질 화질이 TV, 디지털 TV라든가 DVD 수준이고 MPEG-4는 전송이 가능한 거고 MPEG-7은 뭐예요? 동영상 정보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죠? 음악의 가사의 한 구절, 영화의 한 장면, 네? 이런 동영상 데이터를 검색,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적합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오늘은 그림, 영화 한 장면, 뭐 특정 음악의 일부 이런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나마 최근 나온 게 얘는 색깔 갖고 낸 게 최근 문제였었죠. 예, 보면은 뭐 2018년, 19년 뭐 나왔었는데 CMYK하고는 우리가 컬러는 RGB가 먼저라고 RGB가 암기를 그렇게 해서 RGB.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때 맨 먼저 이렇게 RGB에 대해서는 공부했을 거예요. 색깔 섞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때 레드, 그린, 블루지 않습니까? 이게 빛의 삼원소죠. 예, 그리고 얘는 뭐 가감 성질 때 가감 이렇게 이제 뭐 감가 뭐 이런 말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산호나 섞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아니는 RGB로 바꾸면 되는 거고 바꾸면 되죠. 여기 RGB로 바꾸면 되고 여기는 여기를 CMYK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딱 맞죠? 네, 그래서 바꾸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8번은 Y가 이제 휘도라고 그래, 휘도. 그래서 휘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특히 TV에서 주로 사용되고 사람의 눈이 색상보다 밝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만들었다. 이러면 휘도. 휘도가 따로 나온 적은 없죠. 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통신이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인터넷에서 이제는 첫 번째 챕터고 오늘 배운 두 번째 챕터가 아니는 거의 매번 나와요. 거의 매번. 네. 그래서 이제 슬립 PPP는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기존의 전화망, 아까 40년, 50년 써봤던 전화망 있죠. 그 전화망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 통신 샀습니까? 음성도 보내고 뭐 이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슬립이고 이걸 보호하는 게 PPP를 했었어. 그래서 슬립은 PPP에 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PPP는 네? 슬립에 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슬립 PPP 암기해서 슬립을 보호하기 PPP 이렇게 암기하시면 까먹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뭐 오래된 문제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가끔 나오고 오래된 문제는 기본적인 어떻게 나왔을 때 찍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걸 세부적으로 다 하려면 이거 뭐 이만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암기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얘는 ADSL 이런 것이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TCP/IP인데 네, 사계층 있는데 사계층도 한 2번 나왔었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층 이게 얘는 링크층이라고 링크층이라고도 하고 여기 인터넷층이 네트워크층이죠. 그냥 네트워크층. 표현층이라는 거 없죠. 표현층이 없고 이제는 뭐예요? 전송층. 그 다음에 응용층 이렇게 4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TCP/IP는 4개 계층이 되어 있지만 OSR 7계층은 7개 계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 393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엄청 중요하다 했었어요.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21번 TCP는 세그먼트 재순서로 쭉 하죠. 주의해야 돼. 이 트래픽 제어 누가 한다고요?
라우터가 한다 해서 라우터. 그 라우터 몇 개층입니까? 4개층이죠. IP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 제어 이런 거는 라우터가 하는 거야. 라우터가 하는 흐름 제어예요. 구분해야 돼. 아니 어차피 흐름 제어 아닙니까? 그럼 안 돼. 그렇게 되면 흐름 제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링크 층에도 흐름 제어하고 또 전송 중에도 흐름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똑같은 거네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가 담당하는 흐름 제어가 트래픽 제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트래픽 제어 라우터면 또 3계층이 되는 거죠. 3계층. 그런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쉽지 않다. 어차피 트래픽 제어가 전송량을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은 할 말 없죠. 그렇지만 이거를 담당하는 것은 분명히 TCP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22번. TCP는 통신망에서 100개씩 목적지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그램. 그렇지 않죠? 이건 다 IP 주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CP는 누차이지만 그 프린터물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바꿨었고요. 394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서 보면은 그 표 1.2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비연결이고 비신뢰성은 IP 또 UDP가 되는 거고 연결형 신뢰성은 TCP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23번. ARP는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모르죠? 주소 몇 주소라 했었죠? 이게 랜카드 번호로 했었어요. 이렇게 바꾸면은 ARP. 그죠? ARP 되는 거 이제 캡슐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전송층에서 네트워크층에서는 2계층 데이터 링크 쪽 내려오면은 이게 캡슐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ARP가 되는 거고 거꾸로 리버스 되돌린다. 그러면은 되돌리는 거니까 언캡슐하는 거죠. 그죠? 언캡슐화해서 얘는 100주소 2계층을 3계층 IP 주소 바꿔주는 것은 리버스 하는 거니까 RARP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들은 다 네트워크층에 있는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갖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24번은요. 한 대 컴퓨터가 동시에 여러 개 IP 가질 수 있죠. 근데 IP 하나를 여러 컴퓨터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IP 주소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 구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번호 가지고 구분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분할 때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죠. 자, 25번 보면 포토번호인데 암기하셔야 돼요. 포토번호. 3번 나왔네요. 395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순서 들어야 돼. 이 데이터에 캡슐하기 위해서 제어 정보 씹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제어 정보에서 컨트롤. 그죠? 그렇게 암기를 했어요.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데이터가 있어야 제어 정보 심을 거 아니에요. 제어 정보만 먼저 심고 데이터를 추가할 수는 없는 거죠. 캡슐하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20번, 21번이 제어 정보 이렇게 했었고요. HTTP가 80번이죠. 텔넷이 3번. SMTP가 25번이었었죠. 25번. 53번 갖는 건 뭐예요? DNS였죠. 53번은 DNS.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5-6개 동그라미 쳐드렸는데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26번 보면은 UDP와 관련된 응용 계층 프로토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3개 꼭 암기해야 돼. 그래서 NFS라든가 TFTP, SNMP 이런 애들이 UDP와 연관된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 있었죠. 그럼 나머지는 뭐 TCP와 관련된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는 여러분들 그 393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암기를 꼭 하셔야겠어요. 자, 27번. IP는 통신망에서 이제 패키지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데이터그램 여기까지는 맞죠? 그죠? 데이터그램인데부터 신뢰성이 수가 있겠어요. 그죠? 데이터그램은 이제는 비신뢰 비연결형이었었죠? 가상회선 방법이 신뢰성 연결형이었었고 데이터그램은 이거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뢰성이 아니라 비신뢰 비연결형 서비스 이렇게 바꿔야 맞겠죠. 28번은 SMP니까 망관리. 망관리였었군요는 게이트웨이사의 메시지 제어. 이 제어라는 말은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컨트롤. ICMP가 되겠죠. ICMP. 그렇게 암기를 했었죠. 메시지를 제어하고 오류를 처리하고 그럼 컨트롤이란 말이죠. 컨트롤.
그럼 ICMP에서 C가 뭐예요? 컨트롤 메시지였었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SMMP는 망관리, 네트워크가 망이죠. 관리, 망관리. 그래서 망관리 프로토콜이 있는 또 UDP 상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풀었었고요. 네, 구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9번 보면은 IJMP인데 이 G는 그룹인데 뭐예요? D클래스였었죠. D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 D를 쓰는 주소에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설 IP를 뭐 공용 IP를 또 공용 IP 사설 IP 쓰는 것은 NAT였었죠. NAT.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있죠. 39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HCP라는 게 있는데 네트워크상에서 IP 주소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면 망사업자가 있어요. 망사업자.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있는 서비스는 망사업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여기에는 KT, SK, LG 이렇게 잇따르게 됐죠. 망사업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인터넷 열려면 어때요? 이런 망사업자들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셋 중에 하나를 가입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살펴봤어요.